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남기입니다. 생방송 EBS 교육저널 오늘이 첫 시간인데요.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과 함께 우리나라 교육계 이슈를 살펴보고 다양한 시각에서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인 오늘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생방송 EBS 교육저널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전국 320여 개 대학의 정원 감축과 재정 지원이 걸려있는 대학 기본 역량 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주 교육부가 2018년 대학 기본 역량 진단 결과를 최종 발표했습니다. 취업을 하게 됐을 때 그 부분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좀 많은 경험을 해보고 제가 진짜 뭘 하고 싶은지 좀 찾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확실한 꿈이 있었기 때문에 제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서 왔지 않나 싶어요. 이 학생들은 지금 무엇에 대해 말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대학입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30%를 넘지 않았던 대학 진학률이 2017년에는 68.9%를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대학에 가려는 것이며 대학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나라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은 인격을 도야하고 인류 사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평생 학습의 장으로 뭔가 이렇게 틀이 바뀌어야 된다. 정보들을 어떻게 과연 통합할 수 있는지 같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하는 그런 곳이 바로 대학이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사회가 급속히 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대학의 형태도 현재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달라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합니다. 융합과 호씨 등을 중심으로 한 미래 인재를 배출하기 위해 스스로 변하고 있는 대학들. 고정된 캠퍼스 없이 오로지 온라인으로만 수업하는 미네르바 스쿨, 그리고 교수, 졸업장. 학비가 없는 정보기술 교육기관 앱골 42 등 대학의 모습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변화하는 미래 사회에 걸맞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대학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함께 토론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토론에 함께 하실 분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이기우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강대학교 화학과 이덕환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제미래학회 이남식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미래인재 자격연구본부 유한구 선임연구위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청석에는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님 그리고 토론 동아리 학생들이 나와 계십니다.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방송 중에 여러분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샵 054로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중 궁금한 사항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들이 계시면 여러분들께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고 직접 연결을 시도하겠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발생하고요. 모아진 금액은 전액 교육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여러분의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론은 최근에 발표된 2018 대학 기본 역량 진단 평가 결과를 살펴보고요. 미래 사회의 대학 역할과 의미를 짚어보고 우리나라 대학에 필요한 개혁 방향에 대해 토론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자리하신 토론자분들께서 앞으로 대학의 역할과 기능 어떻게 변하리라 생각하시는지 발언을 들으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회장님, 이기우 회장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학생을 중심에 두고 보면은 대학의 모습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너무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대학을 나와도 우왕좌왕하고 지금과 같은 그런 자리를 못 잡는 이론 바보를 더 이상 길러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바뀌는 데 따르는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창의적인 능력을 길러주는 직업 역량을 키우는데 네. 대학이 기능과 역할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래대학은 직업 역량 기르는 데 초점을 두자 이 그렇습니다. 말씀이시네요. 예. 우리 이덕환 교수님. 예, 정말 뭐 격변의 시대입니다. 네. 모든 것이 바뀌고 있고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대학도 예외일 수가 없죠. 대학도 바뀔 것이고 바뀌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의 대학 현실은 굉장히 암울합니다. 정상이라고 할 수도 없고 이상적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바뀌어야 되고 굉장히 빠르게 바뀌어야 되는데 아마도 어떻게 바뀌든지 상관없이 대학이 교육과 연구를 통해서 인재를 양성하는 기관이다. 이런 사실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네. 그런 시각에서 한번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든 교육과 연구를 하는 기관으로서는 역할을 할 거다 이 말씀이시네요. 우리 이남식 회장님. 네, 뭐 앞에 두 분 말씀과 맥을 같이 합니다만은 less teaching, more learning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교수님들의 역할도 바뀌어야 되고 강의, 필기, 시험, 학점 이런 구조로부터 우리가 프로젝트 중심의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하는 이러한 역량 기반 교육으로 바뀌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역량 기반 교육으로 가자. 네, 우리 유한구 박사님. 예, 대학이 초기에 설립될 당시에 진리 탐구의 장으로 엘리트 교육을 중심으로 해왔습니다. 지금은 거의 보편화된 거의 많은 사람들이 대학을 다니고 있고 이에 따라 가지고 결국 대학에 요구하고 있는 내용들은 제대로 된 직업 능력을 키우고 그리고 사회에서 요구하는 어떤 기술 개발들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학들의 요구들을 점차 수용을 해 나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대학은 여기에 가기까지는 아직 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직업 역량을 길러야 되는데 아직은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육부에서 지난 23일에 2018 대학 기본 역량 진단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함께 들어보고요. 또 의미도 말씀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부터 시작할까요? 예. 네. 우리 이기호 회장. 제가 대학 구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었어요. 네, 네. 예. 우리 일반 대학의 경우는 187개 중에서 네. 이번에 정원에 관계없 정원을 줄이지 않는 자율개선대학이 120개, 네. 그리고 역량강화대학이 30개, 그리고 재정지원 제한대학이 10개 이렇게 네. 됐고 전문대학은 136개 중에서 87개 자율개선대학, 예. 그리고 36개의 역량강화대학, 그리고 10개의 재정지원 제한대학 이렇게 그 예. 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만은 네, 네.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10,000명을 줄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일반 대학이 5,800명 그리고 전문 대학이 4,200명 정도 줄이는데 이러한 10,000명을 줄여 가지고 네. 변화하는 이 사회에서 과연 이게 성공할 수 있겠나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일단 현재 10,000명 정도 줄이는 계획인데 지금 학생 감소에 비춰보면 지금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 크네요. 그죠? 네. 이덕환 교수님. 학령 인구가 줄어들 거라는 이야기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죠. 네. 그런데 지금까지 교육부가 아무것도 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몇 년 전부터 갑자기 정말 무자비하게 칼을 휘두르기 시작한 거죠. 네.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개인의 역량을 평가한다는 것도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렇죠. 대학의 역량을 평가한다는 게 절대 쉬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준비도 없었고 방법도 허술합니다. 가장 심각한 거는 전국의 모든 대학에다가 같은 잣대를 들이대는 거죠. 네. 다양성의 시대에서는 절대 용납이 될 수 없는 일입니다.
대학의 그 개혁이 필요한 거는 사실이지만 이렇게 획일적인 시대착오적인 평가를 통한 구조조정으로는 성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거기서부터 어떤 그 아래쪽에서부터 시작되는 구조조정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학생 학부모 수요 그러면 혹시 시장에 맡기자 그런 의미는 아니신 건가요? 시장의 움직임을 살펴보고 그거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시장의 변화는 무시하고 그냥 자의적으로 임의적으로 만든 획일적인 잣대를 모든 대학에다 들이대고 네. 그 대학도 따라와라, 학생도 따라와라, 학부모도 따라와라. 이거는 정말 구시대의 낡은 발상입니다. 네네. 그 일단 시장 원리로 갈 때 지금 걱정되는 게 지역 간의 그 어떤 불균형 부분이죠. 우리 유한구 위원님 혹시 그러니까 지금 교육부나 정부가 대학 정책을 사용하는 방식이 그 산업이라든가 고용하고 연계돼서 이렇게 정책이 추진되기는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사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지역에 대학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지역에서 산업이 뭐가 있고 그 산업하고 어떻게 연계되느냐. 이게 이제 중심이 돼가지고 각 지역별로 특성화돼서 움직여야 되고 대학 내에서도 뭐 직업계 고등학교부터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그리고 연구소까지 일관된 흐름하고 지역의 산업과의 연계 이런 그림이 그려져서 산업 클러스터 단위로 해서 인력 공급과 수요가 맞춰지는 방식으로 육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은 그렇게까지는 안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기대하고 있기는 각 지역별로 그러한 방식의 어떤 발전 전략들을 구안을 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산업 클러스터 단위로 가야 되는데 우리 이남식 회장님 말씀 듣고 그다음 이기우 회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 사실 뭐 이번에만 구조조정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네. 이미 일주기 대학 구조개혁 평가가 2015년도에 이루어지면서 그간 한 2만 5천 명 정도를 정원을 줄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정원을 줄일 때 약간의 불편한 진실들이 있습니다. 예. 그것은 뭔가 하면은 아직도 주요 대학에서는 정원에 입학 인원이 상당 숫자가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감축에 있어서 수도권은 2.1%, 지역 같은 경우에 7%가 정원이 줄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불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렇다면은 수도권 지역의 정원의 모집 이런 부분들을 정원 내로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또 개선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저희가 항상 이렇게 국내적인 상황만 볼 것이 아니고 우리가 대학에 오는 학생들이 변하고 있는 것이죠. 평생교육이라든지 국제화 수요 이런 걸 보면서 대학이라는 이런 사회적 자산이 그냥 쉽게 이렇게 없어지지 말고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여튼 있는 기관을 조금은 그 세계적 수요도 감안해서 의미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가자. 지금 그 말씀이신데 우리 이기우 회장님. 예, 이번에 그 진단 평가의 경우에는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정원을 줄인다 하는 면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도 또 2018 대학 기본 역량 진단 평가입니다. 그 이유는 대학의 국고를 일반 재정 지원으로 지원을 할 때에 그 재정을 잘 받아서 집행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이 있느냐 하는 그런 진단도 같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종전과 같은 재정 지원을 탈피해 가지고 정부가 대학 현장에 자율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일반 재정 지원이라는 틀을 가져가면서 그 역량을 진단하는 그런 효과도 있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일단 역량 진단의 효과도 있었다. 지금 이 말씀이신데 우리 지금 벌써 이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지역의 특성을 살린 그 특성화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고 산업하고 연계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고
정부에서 나눠주는 그 재정 지원을 받아먹을 역량이 있느냐도 중요하고 예, 예. 이런 얘기들 가운데서 완전히 빠져버린 게 대학에서 뭘 하고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는 빠져 있어요. 예, 예. 대학에서 어떤 학생을 어떻게 뽑아서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네. 그 지금 대한민국이 뭐 굉장히 큰 나라도 아니죠. 동서로 그저 한 200km, 남북으로 한 400km 정도 되고 정말 일일 생활권에 살고 있습니다. 예, 예. 제가 대학에 34년을 있었는데요. 네. 제가 들어올 때부터 특성화가 있었어요. 그렇죠. 공대 근데, 특성화부터. 예, 뭐 수없이 많아갖고 어떤 특성화가 있었는지도 기억도 안 납니다. 근데 30여 년이 지난 지금 특성화된 대학이 우리나라에 있나요? 없습니다. 네. 근데 21세기에 한참 들어와 있는 지금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학이 왜 그 정부가 나눠주는 지원금을 받아서 소화할 능력이 없다고 보나요? 문제는 그 대학이 그런 역량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고 교육부가 돈을 제대로 나눠주는 능력이 없는 거죠. 네네네. 예. 그런 면에서 대학 교육부를 평가를 해야 됩니다. 예, 듣고 그다음 가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교육부가 대학을 지원하는 예산 중에서 이번에 최초로 그 일반 재정 지원을 하게 됩니다. 네. 이제까지는 전부 산학협력단 회계로 해서 프로그램 예산으로 해서 네. 실질적으로 교육에 투입되는 예산을 지원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대학 자율에 의해서 지원받는 예산을 뭐 인건비로 쓰든 연구비로 쓰든 네. 여기에 대해서는 대학 자율에 맡기겠다고 하는 건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또 어떻게 돈을 잘 쓰는지를 관리 감독을 위해서 더 많은 개입이 됐을 때 결국은 대학의 자율성이 오히려 후퇴할 수도 있겠다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네. 예, 이완국 대학 박사님. 특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 예. 아마도 5.31 교육개혁 이후에 우리나라 대학 정책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대학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특성화, 또 예. 하나는 산학 협력을 통해 갖고 산업계의 요구를 수용을 해라. 이 두 가지인데 거의 뭐 한 20년 가까이 이 사업을 추진을 해왔는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잘 안 됐습니다. 근데 왜 안 됐냐 하면은 특성화를 하려고 그러면은 결국은 대학이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서 교수 숫자가 지금의 2배, 3배 돼야 되거든요. 네. 비근한 예로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의 교수가 48명입니다. 플로리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우리나라 서울대 생명공학부는 50위권이고 전 세계 대학 순위에서 네. 플로리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 있는 그 생명과학부는 150여 건입니다. 근데 이 대학의 교수 숫자가 55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고 학부의 대학의 교수 숫자보다 그 미국의 주립대학 교수 숫자가 더 많아요. 네. 이런 상태에서 어떤 전문성을 확보하기는 어렵고 그럼 결국은 대학 내에서 그거를 자율적으로 교수 숫자를 확보하려고 그러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렇죠.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거를 결국은 제 생각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갖고 예. 이거를 어떤 특정 학교에 대해서는 그 학교에 대해서 어떤 특성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더 강력하게 저는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건데 이규 회장님 듣고 우리 이덕환 교수님 듣겠습니다. 이제 교육부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제가 38년 동안 교육부에 있다가 나온 사람입니다. 네. 현장에 나와서 교육부에 있었던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이면은 교육부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사실이지만은 교육부를 오래 계셨어도 그러네요. 오히려 교육부에 대한 섭섭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죠. 네. 그렇지만은 이 두 분께서 대학이 특성화되지 않았다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일반 대학의 경우에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전문대학은 5년 전부터 특성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특성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반 대학보다 취업률이 전문대학은 70.6%입니다. 일반 대학은 64.3%입니다. 예, 예. 그렇게 많은 기간 동안
대학을 다니고 또 등록금을 많이 부담하고도 전문대학이 6.3%나 높다는 것은 특성화되어 있다는 반증입니다. 예, 그러니까 일반대는 모르지만 전문대는 특성화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네. 예, 글쎄요. 뭐 전문대학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깊이 있게 살펴보지를 못했습니다. 네. 근데 그 특성화, 특히 일반 대학의 특성화 정책이 실패한 거는 교육부가 인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뭐 그 특정 대학을 이야기해서 안 됐지만은 경북대학의 전자공학과는 20년 전부터 어마어마하게 키워놨습니다. 네. 근데 뭐 그렇게 그 취업률이라든가 이런 데서 뭐 특별하게 차이가 난다는 얘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 그 대학이 지금 특성화가 안 되고 이렇게 소위 말해서 나눠 먹기식 이런 그 체제로 가게 된 데에는 교육 정책이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정원을 그렇게 배정을 해줬고 네. 거기에 맞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생존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뭐 이 지금 특성화가 오늘 그 토론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특성화를 거론한 것은 그 대학의 그 미래를 설계하는 주체가 대학이 아니고 교육부였었고 네. 교육부가 전국의 모든 대학에다가 같은 잣대를 들이대고 강요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지경이 됐는데 네. 지금 또다시 그 기본 역량 진단 평가라는 그 정말 무시무시한 도구를 들고 나와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은 우리 대학의 미래는 참 암울하다. 이렇게 보시네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든 한쪽에서는 교육부가 어떤 그림을 그려서 강한 통제권을 행사해야 된다는 생각도 있고, 그러나 우리 이 교수님 말씀처럼 그렇게 가다가는 정말 미래는 암울하다. 이 대학의 자율권, 정부의 통제권, 이 조화를 어떻게 이루어야 될지 이게 지금 좀 딜레마네요, 그죠? 네, 우리 유한구 이남식 회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 대학의 역할이 그 외국에 이제 유학생도 받고 우리가 역량만 된다 그러면은 미국처럼 유학생을 받아가지고 그 재정을 문제를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기업의 재교육 수요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그것들을 대학에서 그걸 수용을 한다 그러면은 굳이 구조조정을 이렇게 강하게 안 해도 살 길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단지 학령 인구에 따라 가지고 하는 거는 이 구조조정을 하는 건 좀 성급하다라는 데 동의를 하고요. 그럼 단지 이제 그런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는 획일적인 진단보다는 숫자에 맞춰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대학이 정말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평가를 해서 그거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 거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5명의 교수를 갖고 대학에서 전문성을 논하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대학 간의 학과 교환이라든가 학점 공유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하게 하고 그걸 하기 위해 갖고 정부에서는 저는 그 문제에 있어서는 공론화를 거쳐가지고 강하게 개입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들으시는 것처럼 패널 간의 생각도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어떻든 간에 국가가 이 방향을 잘못 세워서 몰고 가면 오히려 대학 자율에 맡기는 것보다는 훨씬 더 문제가 클 수도 있겠다. 지금 그 말씀들을 하시네요. 근데 우리나라 경우에는 지금 현재 사립대 비율이 세계적으로 아주 높은,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 속해서 뭐 공영형 사학 제도를 도입하겠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데 이 국공립 비율 어느 정도로 가는 게 좋을지 혹시 우리 이덕환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국공립 대학의 비율에 어떤 뭐 그 신비의 그 특정한 값이 있는 거는 아니죠. 사회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회의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대학에 대한 투자를 정부 주도로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사립대학이 많이 생긴 거죠. 이 현실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 공영형 사립 학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 참 슬픈 얘기인 것 같아요. 이미 공영형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를 하고 있죠. 초등학교는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초등학교는 안 하죠? 이 공영형이라는 거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에 적용되는 거는 그 학교의 인건비 정도의 비용을 대주고 그 학교의 그 학생 선발권을 뺏어가는 거죠. 정부가 수용을 하는 거죠. 그 공영형 사립
대학이라는 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도 혼란스러워서. 네. 근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중학교, 고등학교 체제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적정한 수준의 그 예산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대신에 예. 학생의 선발권을 교육부가 가져가겠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참 답답합니다. 지금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게 21세기는 다양성의 시대입니다. 네. 그리고 사립대학은 뭐 문제가 있는 사립대학도 많죠. 그런데 잘하고 있는 사립대학도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럼요. 모든 사립대학을 다 같은 문제의 그 대학으로 보고 그 사회적으로 대학 입시에 대한 논란을 만들어내는 원인으로 보고 이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립대학을 그냥 박탈하는 거라고 보입니다. 네, 이 알겠습니다. 문제를 조금 더 잘 이해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교육 재정에 네.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네, 네. 됩니다. 올해 우리나라의 교육 예산 규모가 68조 원에 달합니다. 그중에서 초중등 교육에 53조 원이 들어가고요. 이 고등교육에는 불과 9조 5천억입니다. 또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전체 학생의 80%가 사립대학에 다니고 있고요. 그렇죠. 20%의 학생들이 국공립에 다니고 있는데 고등교육 예산의 80%는 20%의 국공립대학에 가고 그다음에 80%가 80%가 국공립대학에 가고 20%가 사립대학입니다. 네. 결국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초중등 학생의 1년에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이 한 840만 원 정도 됩니다. 예, 1인당. 네. 예, 반면에 사립대학은 불과 50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들 개인 호주머니에서 나가게 되는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많은 문제들이 생긴 거고 아직도 우리나라의 평균 학생 1인당의 대학 교육비가 OECD 평균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네, 네. OECD 평균 18,000달러 정도 되는데 아직 우리나라 평균 8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훨씬 못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학 교육은 아직도 가성비 면에서는 세계 1등이라고 봅니다. 다만 개인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 이것이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립대학의 그 금액은 좀 다른 생각이 있으시죠? 예. 네. 그 수치는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네. 우선 그 고등교육이 굉장히 비싼 사업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모 경제학자가 이제 유치원에 투자하는 게 제일 수익이 많이 난다. 그건 네, 당연하죠. 근데 이 비싼 사업을 안 하면은 사실 나라가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비싸지만 그걸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지금 그 회장님 말씀하신 거에 조금 이견이 있는 게 우리나라가 대학에 지원하는 방식은 지금 국가장학금 갖고 사실은 대학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국가장학금이 없으면은 대학 등록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학에 못 가고 대학에 가고 싶으면은 대출을 받아야 돼요. 이 정책은 미국에서 이미 해봤어요. 해봤더니 이게 경제가 괜찮으면은 괜찮은데 서브프라임이나 모기지론 사태 터지면서 산업 자체가 이제 위기가 닥치면은 이 사람들이 신용 불량자가 돼갖고 망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보고 그거를 국가에서 국가장학금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대학에 자금을 공급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렇게 공급을 하면서 대학 등록금을 억누른 겁니다. 억누르니까 대학에서 재투자할 여건이 없어지고 그 여건들이 사립대학은 지난 10년 동안 거의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던 겁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거의 한계점에 다다랐고 예. 그럼 이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연구 중심 대학들은 산학협력들을 통해서 돈을 벌고 정부에서도 연구비를 지원을 할 때 간접비 지원을 대폭 올려가지고 네, 그걸 네. 통해서 경쟁을 통해서 하는 거고 전문대학이라든가 교육중심 대학들 특히 전문대학 같은 경우에는 수익 구조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이거는 준공영제 내지는 공영제 형태의 제도를 도입하는 게 예. 그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전문대 얘기가 나왔으니까. 사실은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이제 직업 교육에 관련된 재정은 거의 다른 나라는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으로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립대학이 일반 대학의 경우는 41개가 있고요. 전문대학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학생 숫자를 보면은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98%가 사립대학이고 그렇죠. 2%만 국공립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재정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10년 동안 등록금 동결하고 그리고 인하하고 네. 그러면서 구조조정에 의해 학생 수도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대학이 지금 아사 직전입니다. 그런데 아까 교육부 탓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교육부보다는 네. 이제 반값 등록금 제도를 진행을 하면서 그 반은 정부에서 재정을 부담을 하다 보니까 반값 등록금이라는 자체를 이게 늘어나면 안 되니까 네. 등록금을 계속 줄여왔던 그렇죠. 것이죠. 예, 예. 그래 가지고 정부의 부담을 줄인 거죠. 그런 이유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의 교육부는 기획재정부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등록금도 마음대로 올릴 수도 없고 그리고 재정만 하더라도 대학에 투자되는 재정은 전부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건 전년도 예산에서 일정 부분 늘어나는 그런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는 대한민국의 대학의 발전은 그냥 포기하는 게 오히려 더 지금 낫습니다. 뭐 거의 아사 직전 상황 예, 말씀드렸고 그렇습니다. 이남식 회장님 그 말씀 듣고 조금, 우리 이덕환 교수 예, 말씀 듣겠습니다. 말씀을 보태자면 초중등 교육 예산은 잘 아시다시피 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내국세 20.7%가 자동적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해만 하더라도 56만 명의 학생이 줄어들었지만 사실은 예산은 더 증액이 됐죠. 그래서 지금 교원 1인당 유치원은 12.3명의 학생, 초등학교 14.5명, 중학교 12.1명, 불과 한 10명 내외의 학생들을 감당하는 데 비해서 대학은 아직도 뭐 20명당 교수 한 명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그 대학이 그 돈이 많이 드는 기관이죠. 그렇죠. 그런데도 네.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대학에다가 투입하는 그 비용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예, 예. 뭐 학부모나 학생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겠지만은 그 대학의 현실은 굉장히 어려운 게 사실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가 뭐 최고의 선진국은 아니죠. 네. 대학도 그 어렵게 학생을 가르치고 그 고통을 분담할 의지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지금 대학의 사정을 한번 보십시오. 대학에 학생 선발권이 있습니까? 대학의 그 특성화를 이야기를 하지만 교육부가 지시한 특성화지 대학이 의지를 가지고 정원을 조정을 하거나 투자를 그 조정을 할 능력이 아니라 자유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네.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죠. 지금 얼마 전에 있었던 공론화에서도 그 대학 입시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공론화 과정에서 대학의 목소리는 단 한 곳에서도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네. 참 이상한 일이죠. 학생을 뽑아서 가르치는 곳은 대학인데 대학의 목소리는 완전히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그 이야기가 조금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교육부의 통제가 단순히 지금 재정적인 통제만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정말 저희들 표현으로는 좀 거친 표현이지만은 쥐꼬리만한 그 재정 지원을 핑계로 해서 대학 사립대학 80%에 해당되는 사립대학의 모든 것을 뺏어가 버렸어요. 네, 교육부가. 이거는 그렇게 해서 그거를 제대로 관리할 능력이 있다 그러면은 그나마 좀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교육부가 그 많은 사립대학, 많은 사립 전문대학을 효율적으로 정상적으로 관리할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으면서 가져가기만 한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요한구 표현이 박사님. 좀 과하신 거 아니에요? 예, 예. 교육부 욕하면 뭐 다들 좋아하니까 그럴 수 예. 있는데
저는 대학도 기득권이 있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대학 특성화가 대학 자체로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지역에 어떤 산업 쪽에 수요가 있어 갖고 그쪽으로 특성화를 해야 된다. 그런데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 학과를 앞으로 없애고 이 정원만큼 이쪽을 하고 이쪽 교수들을 퇴출을 시키고 이쪽 교수를 더 뽑아야 된다. 이게 대학 내에서 가능한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대학은 교수가 총장을 선출하고 교수가 기득권을 갖고 있습니다. 절대로 대학 내에서 네. 그러한 학과 구조 조정이라는 것들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 그 부분에 대학 구조 대해서는 부분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아니, 근데 언급을 이 부분은 하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좀 말씀을 드려야 아, 될 예. 것 같은데 대학이 자율적으로 구조 조정을 할 자유를 준 적이 없습니다. 특성화 계속 말씀하시는데 대학이 의지를 가지고 특성화 방향을 설정한 적이 없어요. 교육부에서 지시를 해줬죠. 그래서 그 대학 내 자발적인 그 결정에 의해서 어느 학과를 어느 특성 분야를 줄이고 늘리는 게 가능했다고 그러면 그런 연습을 해왔다 그러면은 왜 안 됐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지금 이제 저희가 특성화 얘기를 너무 깊이 가서 죄송한데 일단 여기서 끊고 미래에 관한 얘기를 조금 더 하면서 이따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미 본 것처럼 대학이 지금 과거부터 현재까지 역할이 지금 계속 바뀌어 오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갈 건지, 그다음에 지금 뭐 일부 미래학자들은 거대한 캠퍼스 대학은 사라질 거라고 옛날부터 얘기했는데 아직도 이렇게 건재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한번 그 의견 간단히 들으면서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네, 우리 유한구 박사님. 그러니까 조금 전에 교수님 말씀하신 게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 좀 바로 잡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네. 뭐냐면은 그 참여정부 때 특성화 사업 처음 시작했을 때 그 자율적 특성화를 내걸었고 학교별로 그 특성화 계획을 내면은 그 특성화 계획에 따라 갖고 지원을 하도록 했거든요. 근데 그 계획이 사실은 잘 안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그게 정부에서 그런 기회를 안 줬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참여정부 시절에 그 사업을 추진할 적에 학교의 행정에 관여를 했었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그 교육부 쪽에서 보는 시각하고 학교 현장에서 체감한 현실하고는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네, 네. 네. 그거는 뭐 맞아 이 논의를 끝내자면 네. 결국은 인적 구성 자체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특성화는 굉장히 어렵다. 왜냐하면 특정 분야의 교수를 늘린다든지 줄인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대학 자율적인 특성화가 어렵고 그나마 또 교육부가 여러 차례 평가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미래 구체적인 지금 이제 저희들이 학과 교수 말씀하셨는데 전공, 학과 구성, 또 교수진 구성, 교육 방향과 방법, 또 학생의 특성 이런 미래의 모습을 조금 어느 정도 그려주어야 미래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말씀 잠깐 듣겠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지금 뭐 제가 교육부에 대해서 너무 가혹하게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대학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네, 네. 그 대학이 여태까지 자생력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고요. 네. 타율에만 의존을 해왔고 정부의 그 보호막 속에 살았었죠. 그러는 과정에서 정말 말씀하신 특성화의 능력도 상실해버렸고 학생 선발 능력도 상실해버렸습니다. 지금 미래 대학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심각하게 그 학교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네. 대학이 어쩌다가 보니까 칸막이가 가장 심각한 그 조직이 돼버렸어요. 예, 예. 문과와 이과가 나눠져 있고 단과 대학이 나눠져 있고 학과가 나눠져 있고 학과 안에 들어가면 또 세부 전공이 나눠져 있습니다. 예, 예. 이 칸막이가 앞으로는 뭐 여태까지는 융합이니 뭐 통섭이니 뭐 이런 이야기를 썼지만은 사실은 그 칸막이를 낮추는 노력. 네, 네. 그게 대학에서부터 시작이 돼야지 되고요. 네. 그 칸막이를 낮추면은 지금 이야기하는 특성화도 가능하고 방향 전환도 아주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근데 그게 너무
견고하게 확실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대학이 네. 많이 힘이 들었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미래대학은 뭐 외경상으로는 IT 기술이 들어오고 다양한 변화가 예상되지만은 근원적으로는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교육과 연구를 통한 인재 양성이다라는 그 특성은 그 본연의 업무는 바뀔 네.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대학 내에 있는 다양한 칸막이들을 좀 적정한 수준으로 낮추면서 대학이 변화에 적응해가는 능력을 좀 키워줘야 된다. 알겠습니다. 이 칸막이를 못 낮추는 가장 큰 이유는 뭔가요? 이번에 미국 대학 컨설팅을 다녀왔는데 거기는 대학 본부에서 스트래티지 플래닝, 그 전략적 기획 세워가지고 이 학과를 이렇게 해서 아예 통합을 시켜버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왜 못하죠? 그것은 대학의 리더십의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또 토론하겠습니다마는 관계가 아주 밀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은 우리나라의 대학 그 어찌 보면 지배구조, 예. 거버넌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여기에 지금 어떤 어찌 본다면 오작동 부분이 존재한다 이렇게도 봐야겠네요, 그죠? 네, 우리 이교 회장님. 예, 대학이 자율적으로 자기의 몸을 그 다이어트하고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하는 문제는 이제는 대학의 문제입니다. 네, 정부의 문제가 아니고 네. 대학에서 충분히 그걸 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저희 뭐 인천재능대학교 제가 13년째 총장을 하고 있는데요. 인천재능대학교에서는 방향을 정하면은 토론을 거쳐서 일사불란하게 변화를 우리가 감당을 해냅니다.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 학생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정말 자기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네. 결국 사회에서 산업 현장에서 찾는 기준이 무엇보다도 뭐 지식과 기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인성. 이제 사람이 되었더라 네. 하는 평가를 받는 인재를 많이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대학 현장에서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적어도 교수나 직원은 학생을 중심에 두고 학생을 위해서 정성을 다 쏟는 그런 자세로 일하다 보면은 모든 문제가 다 칸막이가 없어지고 네. 한 곳으로 방향이 정해질 수 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많은 분들의 문자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늦은 시간이지만 오늘 방청석에 학생이 나와 있습니다.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덕이고등학교 2학년 정성미입니다. 네, 고등학생에서 졸업 이후 진로에 대해서 고민이 많겠네요. 그죠? 네, 대학 진학에 대해서 압박감이 느껴져서 힘든 부분도 많지만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기 때문에 대학 진학을 할 예정입니다. 아, 그러면 어떤 전공을 하고 싶은 건가요? 저는 중어 중문학과에 진학하고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혹시 대학의 미래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을까요? 미래의 대학과 지금의 대학의 수업 방식과 그리고 과목 틀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수업 방식이나 교과목, 학과가 어떻게 바뀔 건지 혹시 답해 주실 패널 계실까요? 네, 우리 이남식 회장님. 학생이 원하는 미래의 꿈이 중어 중문학과에 가시겠다고 했는데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네. 중어 중문학이라는 것은 중국어를 할 뿐만 아니라 중국의 문학에 대해서 많은 읽기도 하고 또 분석도 하고 또 내가 중국어로 소설도 쓰고 문장을 쓸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건데 그게 진짜 학생이 원하는 걸까요? 문제는 어떤가요? 학생이 기대하는 거하고 대학이 제공하고 있는 교과의 내용이 굉장히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학생이 원하는 것은 아마 중국에 대해서 많이 알기를 원하고 중국어를 일상에서도 자유롭게 하는 그러한 걸 원할 텐데 실제 학교에 들어가면은 실용적인 중국어를 가르치는 것보다는 중국의 유명한 시인, 소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읽고 내용을 공부하게 되는 거죠. 물론
다 가치가 있고 필요한 일이지만 학생이 기대하는 것과 대학에서 가르치는 것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 또한 학생들이 꼭 이해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떻게 조금 도움이 됐을까요? 네. 네, 지금 그러니까 학생이 바라는 거하고 지금 대학이 제공하는 사이에 괴리가 있을 수 있다. 지금 그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학부모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고1, 중3 자녀를 키우고 있으면서 격변하는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학부모 유희영입니다. 네, 학부모님이 보시기에도 격변하는 시기입니다. 네. 자녀의 진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이의 꿈은 굉장히 소중하고 같이 로드맵을 짜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적합한 대학을 진학을 해야 할 거고 그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 고교 생활을 충실히 또 해야 되는데 실제 아이가 학교 생활을 할 때는 내신 등급 서열화에 의해서 굉장히 좌절하고 힘든 상황이라 걱정이 많습니다. 네. 지금 전공을 선택할 때 지금 고려하는 가장 중요한 사항은 뭐로 잡고 계신가요? 네, 일단은 아이의 꿈을 이뤄줄 수 있는 전공을 먼저 선택을 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대학 선택을 해야 하는데 대학의 선택이라는 것은 결국 학교의 아이의 내신과 수능 또 학생부의 기록 등으로 인해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미래 대학에 대해서 궁금한 거 계실까요? 네, 아이들이 입시에 얽매이면서 굉장히 자기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성찰 시간이 부족하고 또 나약해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대학에 입학해서는 인간 본성의 성찰을 해야 될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그런 후에 아이의 학생의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전공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전공이라는 거는 실용적인 학문으로 전환이 이루어져서 실제 사회생활에 디딤돌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 직능원에서 오신 유한구 박사님 혹시 짧게 얘기할 사안이 아닌데 일단 그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뭐냐면은 그 학부모님한테 하는 얘기는 아니고 고등학교 때 놀면서 좀 연애도 하고 그러면서 인성이 키워지고 대학 가갖고는 전공이나 역량, 지식 역량, 기술 역량 키우는데 집중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거꾸로 됐습니다. 그 부분은 학생이나 학부모 잘못이 아니라 국가 잘못이고 제도의 문제고 진학을 하고 이제 선택을 할 때는 결국은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기 적성하에 맞춰가지고 전공을 선택을 하고 대학을 선택을 할 때 내가 원하는 대학 전공에 어떤 교수님이 가 계신지 꼭 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이 가르칠 거니까. 그리고 그분이 어떤 책을 썼고 어떤 공부를 했고 어떤 논문을 썼고 그리고 그게 나하고 맞다 그러면은 그 학교 선택을 하면은 뭐 아주 인류 대학 아닌 경우에는 거의 성공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입시 위주의 교육 이게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기가 하는 일이 재미가 있어야 연속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 또 잘하는 것을 찾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연속성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떤 일시적으로 어떤 전공을 선택하고 어떻게 한다. 이것보다는 자녀가 그 자기가 잘하는 걸 잘 찾을 수 있도록 그걸 도와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들이 죄송한데 여기서 일단 끊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현재 시청자 여러분의 실시간 문자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7312님께서는 앞으로 대학에서는 사회가 요구하는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방송이 끝날 때까지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 받고 있습니다. 샵 004, 샵 004로 여러분의 의견과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발생하고요. 모아진 금액은 전액 교육 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여러분의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미래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래 대학에서 길러야 될 인재의 역량에 관한 얘기도 그 사이에 수없이 되긴 했었습니다. 이 역량과 아울러서 지금 이미 우리 대학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 얘기도 나왔는데요.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대학과 국가가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지 아마 방향 제시에 좀 초점을 두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이덕환 교수님께서도 아이디어가 많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네, 네.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정말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왔습니다. 네. 정말 경제 부흥 이런 목표를 가지고 정말 열심히 했고 굉장히 성공을 했습니다. 우리가 노벨상을 못 받았다고 그러지만은 사실은 2차 대전 이후에 우리만큼 경제 성장에 성공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과학에 투자를 하지 않고 기술에 투자를 해서 엄청난 성공을 한 거죠. 예. 이제 세상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여기 계신 방청객 여러분들도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게 정상인 시대가 왔습니다. 네. 이제 모두가 경제적으로 잘 살아야 되는 것만이 목표가 아닌 세상이 됐죠. 그래서 대학도 그런 변화를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의 목표가 아니라 수백 개의 목표를 서로 다르게 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이 목표 다양화가 필요하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어렵더라도 지금까지는 모든 대학이 같은 길로 가야 된다고 요구를 해왔는데 그걸 좀 풀어줘서 대학이 저는 이걸 특성화라고 좀 오염된 용어를 쓰고 싶지 않아요. 그냥 네.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예. 해달라. 그러면 실패하는 대학도 있을 것이고 네. 그 중에서 살아남는 대학이 우리하고 같이 우리 사회랑 같이 가는 대학이 될 것이다. 네. 그리고 우리가 경제 성장에 성공했듯이 우리도 경제 성장하는데 대학이 엄청나게 기여를 했죠. 인재를 공급을 함으로 해가지고. 예. 근데 앞으로의 다양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미래에서도 대학이 훌륭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네, 이남식 회장님. 예. 대학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교수님들이 연구자인 동시에 교육자이시거든요. 네, 각자 오랫동안 자기가 몰두해온 연구 과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강제로 바꾸게 하거나 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교수님들이 연구해오던 토픽들이 이제는 별로 관심이 없어지거나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기에 대단히 어렵다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대학의 교수님들이 학생들이 요구하는 새 시대에 맞는 그러한 교과목들을 가르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교수님들의 역할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또한 Teach the Teacher 프로그램처럼 교수님들도 끊임없이 변신하기 위해서 배우셔야 되고 그다음에 결국은 요 사회는 전 세계 최고의 교육 과정들 프로그램들이 이미 무크로 무상으로 다 공급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속도에 따라가기 위해서는 저희가 그러한 교과 과정들을 정규 교과에 도입을 해서 교수님들이 그 가이드를 하면서 내비게이터 역할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소화해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유한구 박사님. 예, 이때까지 우리나라 대학이 경제 발전에 기여를 했고 앞으로도 우리나라 발전에 큰 기여를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문제는 과연 우리나라 대학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왜 그러냐 하면은 네. 우리나라 지금에서 활동하는 박사 학위 소지자의 절반 정도는 외국에서 학위 받은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대학에서 최고 인력을 양성을 하는 게 아니고 대학에서는
석사학위 내지는 학사학위까지만 주고 이 사람들이 외국에 유학 가가지고 거기서 배워갖고 들어오는 구조거든요. 예. 이 구조가 깨질 정도의 대학의 역량이 커지지 않으면은 네. 세계 탑 클래스의 경쟁에서 우리는 밀릴 수밖에 없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대학 평가 기준은 미국에 있는 대학에 몇 명이나 보냈느냐가 거기에 있는 학교들의 중고등학교들의 평가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전락하지 않으려면 정말로 연구 개발, 대학 교육에 대해서 좀 더 많은 투자와 노력과 각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국내 대학 자체가 석박사학위 그러니까 의미 있는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그 인재를 배출할 시스템이 되지 않는다면 이게 큰 문제다. 네, 우리 이기우 회장님. 다 전부 그래도 행복한 고민을 하시는데 저는 조금 시각을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2023년이 되면은 고등학교 3학년이 40만 명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68.9%의 진학률이 65% 정도 낮아집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 26만 명만 대학을 가게 되거든요. 그럼 대학에 지금 현재 정원이 55만 명입니다. 그럼 29만 명을 채우지 못합니다. 네. 학생이 없는데 어떻게 대학이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제는 지역 산업,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맞춤형 인재를 길러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여기에 이제 저희가 평소에 잘 염두에 두지 않았던 사실을 하나 좀 여러분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대학이 어떤 대학입니까? 학생 숫자가 가장 많은 대학. 그것은 한국방송통신대학입니다. 현재 17만 5천 명이 재학 중입니다. 대학 입학 정원 전체가 52만 명이라고 하는데 17만 5천 명의 성인들이 평생교육 차원에서 다니고 계시거든요. 이만큼 수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확대해서 이제 대학들이 평생교육을 감당을 해야 되고 수명이 늘어나고 직업을 여러 번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제 18세, 19세 학생들이 대학에 온다는 개념을 빨리 떨쳐버리고 50대에도 오고 60대에도 오고 70대에도 올 수 있는 대학의 컨텐츠, 내용 이런 걸로 빨리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대학들이 그런 역량을 갖춰야 되는데 이제 결국은 그렇게 되려면 대학의 지배구조, 결정권, 의사결정 구조 이런 것들인데 심지어 국립대만이 아니라 사립대도 지금 총장 선출 문제에 진통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우리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서 총장 선출제 혹은 대학의 행정 전담 교수제 이것도 제가 용어를 쓰는데 왜냐하면 가장 비전문가들이 대학을 경영하는 모습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 또 이 세상은 급변하는데 구성원이 전부 참여해서 정책을 결정하려고 보니까 그 어느 하나 학과 벽마저 어물 수 없는 이런 상황.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끌고 가야 이 문제를 타개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대학의 자체 역량 부분인 거죠. 예, 이게 이제 소위 거버넌스라고 부르는 거죠. 지배구조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에도 참 문제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 거버넌스가 없는 거죠. 지금 현재 그 특히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뭐 학교마다 상황이 조금씩은 다르지만은 총장을 선출하는 그 절차도 투명하지 않고 그다음에 그 총장을 중심으로 해서 학교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그 의사결정 구조도 아주 복잡하고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외부에서 자꾸 통제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이거는 결국은 그 내부의 역량을 키운다고 하는 것보다도 좀 내부에 있는 교수들의 의식 개혁이 필요한 거죠. 이게 다 같은 그 정말 1인 1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같이 합의를 해나가고 같이 뭔가를 그 공유하는 그 문화가 있어야지 되는데 대학이 그런 면에서 아주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저는 있습니다. 거기에 분명히 해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는 뽑는 절차나 뽑는 과정에 대해서 너무 몰두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이기우 총장님께서 13년째 재능대학을 이끄시면서 최고의 대학으로 만드셨던
만드실 수 있는 가능성이 뭐였을까요? 13년째 총장님을 하고 계십니다. 미국 대학의 평균 총장 재직 기간이 8.5년입니다. 네. 하버드 대학 같은 경우에는 378년의 역사에서 29분의 총장이 계십니다. 평균 13.5년을 재직하십니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러한 그 선출로 총장이 되실 경우에 단임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4년 동안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잦은 어떤 리더십 교체 하에서는 발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네. 교육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지난 70년 동안에 59명의 장관님이 계셨고요. 네. 2000년 들어서만도 17번째 장관이 임명이 되십니다. 네. 이런 것처럼 너무 잦은 교체가 이런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게 자꾸 이제 똑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서 좀 말씀드리기가 죄송한데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대학에서 대학을 운영한다는 게 무엇인가? 그 A라는 대학을 정말 A라는 대학답게 키우는 그 정책이라는 게 가능했었느냐? 그렇지를 않았던 거죠. 네, 네. 누가 하든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안에서 그 역량이 키워지지를 못했던 거죠. 지배 구조가 만들어질 틈이 없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4년 지나고 8년 지나면 나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다음에 네, 누가 와도 그 상태가 그냥 유지될 수 있었던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의 좀 그 반성과 성찰이 필요한 거고요. 예. 그러니까 대학의 이런 면에서 저는 자율성을 자꾸 주장을 하고 싶어요. 대학이 자신들이 뭘 하고 싶은가를 스스로 결정하고 그거를 밀고 나갈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지 되는데 그게 없었던 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우리 회장님, 현재 사실 대학을 경영하고 계시니까. 예, 제가 오랫동안 대학을 경영하면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율성을 준다는 것,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대학의 경우에는 학교법인 재능학원 이사장님이 재능그룹 박성원 회장님이시거든요. 그분은 전적으로 전부 저에게 다 권한을 주신 겁니다. 네. 자율적으로 하도록 해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학을 변화시킬 수 있고 또 특성화시킬 수 있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알겠습니다. 유 박사님. 그러니까 대학 자율화, 민주화 하면 이제 단어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좋은 거로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전 조금 생각이 다른 게 대학은 이미 공적 기구입니다. 국민의 세금이 대학 재정에 들어가고 그리고 학생들이 가가지고 뭔가 배워서 나와야 되는 공적 기구입니다. 이 공적 기구가 그 대학 구성원들끼리 알아서 하기에는 이미 그 역할이나 책임이 넘어섰다라고 보고 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정부, 지역사회, 시민단체 그리고 학내 구성원이 의사결정 과정에 다 참여를 하고 네, 그 네. 의사결정 구조 자체가 투명하게 공개가 되고 그래야지만 대학이 제대로 발전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에는 현재 대학에 다니고 있는 토론 동아리 학생들이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을 들으면서 궁금한 점, 자신의 의견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의견이 있는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네, 여기 학생. 네, 자, 마이크, 네. 자, 자기소개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 연합 토론 동아리 하남 소속인 대학생 최현준이라고 합니다. 네, 최은준 학생. 오늘 토론 지켜본 소감 어떤가요? 네,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폭넓고 깊은 그런 의견들을 펼쳐주셔서 아주 흥미있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네, 혹시 어떤 개인의 의견이 있는지요? 네, 저는 이제 네 분의 토론을 들으면서 이제 뭐 교수님, 총장님 혹은 회장님들의 의견이어서 어떻게 보면 뭐 교육부 혹은 대학이 어떻게 보면은 대학의 역할을 잘 수행하는데 어떤 기능을 해야 되는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에 집중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이제 토론을 들으면서 네. 이제 대학생으로서 네. 어떤 대학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사실 뭐 저를 비롯해서 많은 학생들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대학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하는데 네. 막상 대학에 가서
실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네.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대학을 가면 좀 다른 교육, 새로운 교육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교수님의 강의, 학생들은 그 강의를 받아 적고 외우면 좋은 성적을 받는 시스템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직도요? 네, 근데 그것이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제 IT 기술이 발전하고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함에 따라서 우리는 이미 여전히 저는 핸드폰을 켜거나 컴퓨터만 켜도 뭐 아이비리그 최고 수준의 어떤 강의를 들을 수 있는데,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하기에 어떤 단순히 지식 전달의 차원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대학이 어떻게 보면 책 속이나 단순히 강의에서만 얻을 수 없는 어떤 경험의 차원에서 뭐 다양한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다양한 측면에서 많은 것들을 제공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런 역할이 또 중요하진 않은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혹시 어떤 패널을 지정해서 여쭤보고 싶은 분 계신가요? 교수님, 이덕환 교수님께서 혹시 이덕환 대답해 교수님. 주시는지. 네. 그 아주 좋은 지적이시고 질문이신 것 같아요. 그 세상이 바뀌고 있고 학생들의 요구가 달라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재미있고 하고 싶은 공부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재미없지만 필요한 거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뭔가 자극적이고 새로운 것에 너무 그 관심을 갖는 것보다는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에 더 좀 집중을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그 거꾸로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학교에 있으면서 제일 안타깝게 느끼는 게 너무 그 뭔가 적성이라는 게, 학생의 적성이라는 게 굉장히 분명하게 정의가 되고 뚜렷한 걸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나는 조금 하다 잘 안 되면 이게 적성에 안 맞아서 뭐가 핑계를 자꾸 찾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제가 보기에는 학생들의 능력은 무한히 넓은데 너무 좁게 본인의 그 능력을 제한해서 그 스스로를 족쇄를 채우고 있는 경우도 있더라.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답변에 만족하나요? 네, 만족했습니다. 네, 그래요. 고맙습니다. 약간 더 부연하고 가겠습니다. 네. 아까 그 비디오에서 미네르바 대학의 사례도 나왔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그 미네르바 대학 학생들을 한국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미네르바 대학 같은 경우에 전 세계 5개국의 도시를 돌면서 그곳에 있는 기업들에서 실무적인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해서 스스로 학습하는 그런 경험을 쌓아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대학들도 이런 노력을 통해서 얼마든지 지역의 기업이나 또는 사회의 여러 단체들과 더불어서 학생들의 경험을 늘려줄 수 있고 현실적인 문제의식을 부어넣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 대학이 변화하는 사회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함께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상을 보시고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예, 대학 발전을 위해서는 산학 연계가 필수적인데요. 산학연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나라 대학이 현재 그렇게 썩 성공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극복할 과제가 뭔지, 과연 어떻게 하면 조금 성공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을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유한구 박사님께서 직능원에 계시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대학이 지역 산업하고 연계되지 않으면은 이 산학 협력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 서울대나 연고대나 이 탑 레벨의 학교라면 모를까. 근데 그 이외의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지역 산업하고 연계해가지고 산학 협력도 일어나고 실습도 가능한 거고 취업도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한 학교의 안에서 다양한 학과들을 백화점처럼 운영하는 이런 구조 안에서 이게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들을 좀 개선시키니 개혁시켜서
네. 지역 산업하고 아까 교수님,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이런 구조로 가야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남식 회장님. 제 경험에 비추어 보자면 대학의 산학협력단도 있고 여러 이런 협력을 일궈낼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되도록이면 많은 기업을 대학 내로 유치하는 것도 방향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역량들 이런 것들을 실용적으로 교육에 투입할 수 있도록 대학에서는 스페이스도 준비를 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어떤 지원도 하고 또 학생들이 같이 동참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찌 보면은 매우 현장 지향적인 그러한 형태의 대학으로 바뀌어갈 많은 대학들이 이미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그런 노력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덕환 교수님. 네. 예, 이 산학협력이 중요하다는 이 명제는 동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가 산학협력을 할 그 준비를 하고 있느냐, 좀 특별히 지적해드리고 싶은 게 우리 사회의 투명성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가 투명성이 그렇게 원하는 것만큼 높지 않다는 거는 뭐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대학에서 그 산학협력을 하겠다는 그 산업체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요? 기업체가 정말 윤리적으로 얼마나 괜찮은지 경영 상태가 어떤지 이런 거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의 입장에서 굉장히 소극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산학협력을 그냥 강조하기보다는 이런 사회적 투명성을 좀 높여가지고 대학이 정말 적극적으로 기업에 접근을 할 수 있고 기업도 대학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우리 하고 이규 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대학이 산업 현장과 같이 가야 됩니다. 네. 이미 전문대학에서는 이제 학생들이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산업체와 같이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산업체 인사가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많은 회사들과 산학협력을 합니다. 뭐 한 2,000개, 3,000개 하지요. 그 중에서 한 300개 정도는 가족 회사라고 해가지고 1년에 한 2차례 정도 그 회사의 직원들, 간부들, 교수와 또 학생 대표와 같이 어울리는 그런 과정을 만듭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일체감을 중으로 해가지고 이제 산업체에서 필요한 인재가 그 산업체에 가서 정말 최적의 인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결국은 대학과 산업체의 공동 책임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전문 직업기관으로서 전문대 역할에 관한 말씀도 함께 하시는데 이 말씀 나온 김에 전문대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다른 분야에서 조금만 말씀을 더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이완구 박사님. 저는 직업 중심의 전문대학과 연구 중심의 4년제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이나 학교 운영 방식은 완전히 달라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전문대학은 중견 기술인을 양성을 하는 거고 거기에서 좀 더 높은 자리, 기업에서 높은 자리를 가려 그러면 각고의 노력을 해갖고 4년제 대학이나 아는 다른 기술을 배워야 됩니다. 그 학교만 나와서는 어느 정도의 직업을 갖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정부에서 재정 지원하는 거는 아까 이기훈 총장님 말씀하셨지만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직업 교육을 자기 돈 내고 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문대학 수준의 교육이 EU가 됐든 미국이 됐든 다 국가 지원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게 사립학교 비율이 학생 비율이 아까 98%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조를 국립화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전문대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대신에 통제도 저는 강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돈이 세금이 들어가면은 거기에 대한 책무성은 당연히 물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저는 전문대학의 준공영제고 사립대학의 4년제 사립대학의 지금 공영제를 얘기를 하는데 그거보다 훨씬 앞서서 얘기해야 될 부분이 전문대학의 공영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규 회장님 어디 조금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정말 옳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지난 8월 18일에 동서울대학교에서 네. 수도권의 고등학교 3학년 선생님들을 모시고 전문대학 입시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만 해도 입시 설명회 한다 하면은 네. 200명, 300명이 모였는데 네, 네. 그날 1,009명이 등록을 했는데 실제 1,164명이 왔어요. 네. 그건 뭐냐면 그만큼 전문대학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8월 25일, 26일 네. 동양미래대학에서 학생에 대한 설명회를 했는데 11,000명이 몰려왔습니다. 네, 네. 결국은 뭐냐면 이제는 옛날의 전문대학이 아니고 자기 소질과 적성을 찾아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 전문대학을 떳떳하게 찾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 네, 네. 또 특히 올해 입시에서 9,202명이 4년제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전문대학으로 유턴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 현상에서 이제 전문대학은 직업 역량을 키워주는 대학이기 때문에 네. 다른 나라처럼 정부가 책임지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알겠습니다. 옳은 것입니다. 직업기관은 정부가 책임되는 쪽으로 가자 이렇게 예.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거의 토론 시간이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많은 분들의 실시간 문자 참여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5397님께서 학생, 학부모, 교사와 우리 사회가 모두 함께 대학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그러한 장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기 때문에 딱 한 문장씩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을 아주 짧게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기우 회장님부터 듣겠습니다.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줘야 됩니다. 네. 그 희망을 주는 과정에서 직업 역량을 반드시 키워주도록 네. 초등, 중등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직업 역량을 키워주자. 우리 이덕환 교수님. 저는 좀 지금 이 회장님이 말씀하신 그 직업 역량을 조금 더 크게 보고 싶은데요. 네. 세상은 지금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대학을 나와서 10년 후, 20년 후에 우리 사회가 어떻게 달라질지 알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거든요. 예, 예. 이런 학생들한테 가장 필요한 것은 사실은 기본 역량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그 학문에 대한 열정, 그다음에 그 미래에 대한 그 능력을 키우는 일에 예. 너무 눈앞의 것만 보고 나가가지고는 예. 10년, 20년을 준비할 수가 없다. 고맙습니다. 좀 긴 안목이 필요하다. 예. 직업 역량 개념을 좀 긴 안목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남식 회장님. 뭐 이번 그 토론회 시청자들께서 대학을 선택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는 교육부만이 대학을 평가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학생들이 또 교육 수요자들이 대학을 평가해야 된다. 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도 원하시는 대학에 대해서 훨씬 더 자세하게 내용도 살펴보시고 저는 미국처럼 미국에서는 학생들이 대학을 지원하기 전에 전부 방문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학을 한번 꼭 가보시기를 바라고 교수님들도 만나보시고 원하시는 학문 영역이 정말 내가 원하는 건지 미리 좀 이렇게 살펴보는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서 이제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대학을 평가하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한구 박사님. 네. 예. 저는 교수님들하고 대학 당사자들한테 한마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 학생들이 수강 신청할 때 전산을 통해 갖고 지금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어떤 과목을 미래에 들어가지고 내가 어떤 직업을 앞으로 어떤 방향을 갈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이걸 학생 손에 맡겨두는 거는 저는 책임 방기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그리고 학교 당국이 학생들의 선택권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의 수강 지도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그냥 좋은 학점 따기 위해 가지고 듣는 이런 거는 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토론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에 참여하신 이기우 회장님, 이남식 회장님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덕환 교수님, 유한구 연구위원님 고맙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TV를 시청하신 시청자분들과 방청석에 자리하신 모든 분들, 그리고 직접 문자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생방송 EBS 교육저널 어떠셨는지요? 오늘 토론을 하면서 대학에 몸을 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우리 대학이 앞으로 더 많은 준비를 해야겠다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과 같은 공론의 장이 더욱 절실하게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저희 교육저널과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이태연 아나운서가 새로운 형태의 교육저널로 여러분을 찾아뵐 것입니다. 저는 3주 뒤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